가장 무서운 대응은 반격이 아니라 침묵일 수 있습니다. 관세 25%라는 숫자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던 순간 한 나라는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시장은 그 침묵을 약함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준비된 침묵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를 올린 쪽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쪽이 오히려 더 여유 있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미국은 스스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그 장면을 숨죽여 지켜봤는지, 그 중심에 있었던 나라, 한국의 이름은 그때부터 조용히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무릎을 꿇을 때 한국은 왜 입을 닫는 쪽을 택했을까요? 그 서늘했던 침묵의 진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관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금? 아닙니다. 복종 시험입니다. 숫자로 포장한 협박이죠. 우리가 25%를 꺼내면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본. 사흘 만에 무릎 꿇었죠. 독일 일주일, 캐나다 열흘도 안 버텼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굴복도 아니었습니다. 저항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조용히 우리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리처드 워커입니다. 전직 백악관 실무자죠. 무슨 일을 했냐고요? 숫자를 옮겼습니다. 문장을 고쳤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회의였습니다. 아침 9시. 좁은 회의실에 8명이 앉았죠. 커피 향이 났고 서류가 돌았습니다. 안건은 무역정책 검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별거 아니었죠. 적어도 그때까진. 서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저는 숫자 하나를 봤습니다. 25%. 한국 상호관세. 분명히 삭제됐던 항목이었습니다. 2달 전에 제가 직접 지웠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복구한 겁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없었죠. 마치 원래 있던 것처럼. 처음부터 지워진 적 없던 것처럼. 저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동의였고 동의는 곧 결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재무 쪽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봤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위에서 결정난 거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토론도 없었죠. 숫자 하나가 부활했고 그걸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요구에 가장 모호하게 대응한 나라였습니다. 대놓고 거부한 적은 없죠. 그러나 빠르게 따른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밀면 한 발 물러났고 당기면 제자리에 섰습니다. 읽기 어려운 나라였죠. 백악관에서 읽기 어려운 건 위험한 겁니다. 계산이 안 되니까요. 계산이 안 되면 통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25%. 이 숫자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죠. 미국이 지금 너희를 보고 있다. 대답해라. 빠르게. 조용히. 다른 나라들처럼. 일주일 뒤 관세 발표가 있었습니다. 25%. 한국 포함. 세상은 그 숫자를 경제 정책으로 읽었죠. 하지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걸. 발표 직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 먼저 연락이 왔죠. 협상하겠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물밑에선 이미 양보안을 준비하고 있었죠. 캐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강한 유감이라고. 하지만 열흘 뒤엔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식 성명 하나 없었습니다. 항의도, 협상 요청도, 유감 표명도. 아무것도 없었죠.
처음엔 당황한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그냥 조용했습니다. 백악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 읽은 건가? 아니면 저쪽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우리에겐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늘 질문을 던지는 쪽이었습니다. 대답은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발표 사흘 뒤 상황실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협상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사흘. 세계 세 번째 경제대국이 사흘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공식 발표 전에 이미 물밑 접촉이 시작됐다는 보고도 있었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대미 투자 계획이 줄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독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죠. 강경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채널로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늘 그랬듯이. 캐나다는 열을 버텼습니다. 성명도 내고 유감도 표명했죠. 언론 앞에서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예외는 없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가벼웠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공짜 기여금이 쏠쏠하겠다고. 웃음이 터졌죠. 공짜 기여금. 우리끼리 쓰는 말이었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습니다. 관세 내느니 직접 와서 만드는 게 싸니까요. 우리 입장에선 투자를 유치한 거고 일자리를 만든 겁니다. 비용은 상대국 기업이 내고요. 그때 누군가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웃음이 멈췄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고 했죠. 협상 요청도, 투자 발표도, 항해 성명도. 아무것도.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황한 거라고.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하지만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일본도 사흘이면 움직였으니까요. 독일도 신호는 보냈죠. 한국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누구냐고. 저였죠.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라는 지시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농담은 없었죠.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 독일, 캐나다. 각국의 반응 타임라인이 정리돼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줄. 한국. 빈칸이었습니다. 설명해봐. 국장보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죠. 아직 분석 중입니다. 분석? 닷새째 빈칸인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일본은 사흘이야. 독일은 나흘. 캐나다도 열흘이면 끝났어. 한국은 뭐야? 뭘 기다리는 거야? 정치적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조율이 필요한 거로. 변명 말고. 팩트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움직이지 않는 걸까? 당황한 건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건가?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한국의 무역 구조, 투자 흐름, 외교 일정. 하나씩 뜯어봤죠. 그러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량이 꾸준히 늘고 있었죠. 동남아시아와의 협력도 확대 중이었습니다. 자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었고요. 반도체, 배터리, 방위 산업.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세로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다른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안보 쪽 실무자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죠. 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진짜 당황한 거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 읽은 거라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뭘 안 하고 있는지를 봤죠. 협상 요청이 없었습니다. 양보 신호도 없었죠. 하지만 반발도 없었습니다. 항의도, 비난도, 감정적 대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질문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아니, 들렸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굴복할 건가 말 건가. 그런데 한국은 그 질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프레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시험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시험장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날 밤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다. 결국엔 움직일 거다. 다른 나라들처럼.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그 사이 일본은 이미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양보안을 들고 왔죠. 자동차 관세 조정, 반도체 투자 확대, 농산물 시장 개방.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의회 절차도 생략했죠. 총리가 직접 밀어붙였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그림 그대로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역시 일본이야. 빠르고 깔끔해. 고개들이 끄덕여졌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동맹의 모습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대답한다. 요구하면 맞춘다. 계산 가능한 파트너.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반응이 없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응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죠. 한국 정부에서 나온 건 짧은 성명 하나였습니다. 관세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협상 요청도 양보 신호도 반발도 없었죠. 상부에서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뭘 노리는 거냐고.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는 내부 혼선.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서 빠른 결정을 못 내리는 거라는 해석이었죠. 다른 하나는 의도적 지연. 시간을 끌면서 우리의 다음 수를 보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야? 당황한 거야? 시험하는 거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았죠. 백악관에서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은 무능하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 같은 동맹인데, 같은 압박을 받았는데,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시스템이 단순했습니다. 총리가 결정하면 끝이었죠. 의회는 형식적인 절차였고, 관료들은 방향이 정해지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맞추는 게 어렵지 않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해도 의회가 있었죠. 여야 갈등이 있었고 여론이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조적으로 빠른 양보가 어려운 나라였죠. 처음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느린 건 시스템 때문이라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절차가 복잡한 거라고. 하지만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복잡한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최소한 신호는 있어야 했습니다. 비공식 채널로라도 메시지가 와야 했죠. 우리도 움직이고 싶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정도는 보내야 정상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신호가 없었죠.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용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의 투자를 늘리고 있었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생산시설을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부품.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처럼 보였죠. 동시에 중국과의 교류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역량이 증가했고 기술 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죠.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그걸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지도 않았죠.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국이 미국을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쓸 순 없었죠. 증거가 없으니까요. 한국이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의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죠. 그날 저녁 재무 쪽 실무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이랑 똑같이 하면 안 되나? 압박 강도를 높이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아닙니다. 뭐가 다른데? 일본은 우리 질문에 대답했죠. 한국은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몰랐죠.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협상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끄는 것도 아니었죠. 뭔가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한국은 아직 계산 안에 있는 나라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려 해도 결국엔 미국이 필요하다. 우리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이 나라를 우리가 아직 통제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의 중이었죠. 무역 대표부 쪽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뭐라는데? 부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산 부품에 관세가 붙으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디트로이트에서 난리입니다. 예상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관세는 양날의 검이니까요. 상대를 압박하지만 우리 쪽도 비용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불만이 터질 줄은 몰랐죠. 얼마나 올랐는데? 평균 12%입니다. 일부 품목은 20% 넘습니다. 줄일 순 없어. 다른 데서 조달하면 되잖아. 대체제가 마땅치 않습니다. 한국산 품질을 맞추려면 일본이나 독일인데 거기도 비슷하게 관세가 붙어 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죠. 국장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 낮추자는 거야? 업계 쪽에서는 예외 조항을 검토해달라고 합니다. 예외. 지금 압박하는 중인데 예외를 줘? 목소리가 높아졌죠. 분위기가 험해졌습니다. 그때 다른 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재무부 쪽 실무자였죠. 추가 보고가 있습니다. 뭔데? 월마트에서 연락 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영향 분석해달라고. 월마트가 왜? 한국산 가전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관세 붙은 품목들이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금 뭐야? 한국 압박하는 건데 왜 우리가 당하는 분위기야?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게 시작이라는 걸. 회의가 끝난 뒤 상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저를 지목했죠. 방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제가 올린 보고서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쓴 거였죠. 이거 내가 썼지? 예.
한국은 결국 움직일 거라고 했잖아.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안 움직이잖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서류를 하나 더 꺼냈죠. 한국 기업들,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동남아 투자 확대 중인 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거 봐. 서류를 밀었습니다. 저는 읽었죠. 한국 정부가 중국과 고위급 경제 회담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비공식이었죠. 하지만 정보는 확실했습니다. 한국 장관급 인사가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게 뭐야? 저도 처음 봅니다. 처음 봐. 내가 한국 담당이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놓친 겁니다. 한국이 뭘 노리는 건지 파악해. 이번 주 안에.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 방을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백악관에서 담당을 뺏긴다는 건 끝이라는 뜻이었죠. 커리어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모든 움직임을 다시 봤죠. 정부 발언, 기업 동향, 외교 일정. 전부. 그러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는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죠.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대화 채널을 열고 있었죠.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유럽과도 접촉하고 있었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압박을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압박을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였죠. 다음 날 회의에서 제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버티는 게 아닙니다.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대안. 미국 없이도 되는 구조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설마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겠어? 기우는 게 아닙니다. 선택지를 늘리는 겁니다. 우리가 압박할수록 한국은 다른 곳에서 숨통을 틉니다. 압박의 효과가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추가 압박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뭐? 한국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죠. 그럼 뭐야? 우리가 물러서야 한다는 거야? 미국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압박하는 쪽이었는데,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조용히. 우리는 이 게임을 계속할 건가, 말 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중간 선거까지 63일 남았습니다. 백악관 안의 공기가 달라졌죠. 회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관세의 효과가 아니라 관세의 비용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재무부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숫자가 좋지 않았죠. 자동차 부품 가격 상승, 가전제품 가격 상승. 소비자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대리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 떨어졌죠. 원인란에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세.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안보 쪽과 재무 쪽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회의에서는 조용했지만 복도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안보 쪽은 밀어붙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신호가 잘못 간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보고 있다. 미국이 약해 보이면 안 된다. 재무 쪽은 달랐습니다. 선거가 코앞이다. 물가가 오르고 있다. 유권자들이 체감하고 있다. 지금 당장 성과가 필요하다. 두 논리 다 맞았습니다. 문제는 양립이 안 된다는 거였죠. 밀어붙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러서면 체면이 깎이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한국 담당이었으니까요. 양쪽에서 자료를 요구했죠. 안보 쪽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분석을 원했습니다. 재무 쪽에서는 관세 완화의 경제적 효과를 원했죠. 같은 데이터로 정반대의 결론을 써야 했습니다. 그 주에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배석으로 참석했죠. 의견을 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듣는 자리였죠.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 독일, 캐나다. 협상 결과가 정리돼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줄. 한국. 빈칸이었습니다. 국무부 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금 전략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안보 쪽이 받아쳤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동맹 전체가 흔들린다고. 재무 쪽이 다시 받아쳤죠. 선거 60일 남았다고. 의회 이르면 외교고 뭐고 없다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양쪽 다 물러서지 않았죠. 그때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직함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방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비공식 접촉을 검토하라고. 관세 조정 가능성을 타진하라고.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화 채널은 열어두라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방금 들은 말을 곱씹었습니다. 관세 조정 가능성. 그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고위급 입에서 25%를 낮출 수도 있다는 의미였죠. 한 달 전에는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성명 하나 없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만들어낸 파장은 백악관 안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가 갈라지고 있었죠. 한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일본은 사흘 만에 무릎 꿇었습니다. 독일도 캐나다도 결국 테이블에 앉았죠. 한국은 3주가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압박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고립되고 있는 건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날 아침 급하게 회의가 소집됐죠.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역 쪽이 아니라 안보 쪽에서 소집한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떠 있었죠. 동아시아 지도. 한국, 중국, 일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접촉하고 있다. 우리 생각보다 깊이. 회의실이 술렁였죠. 어느 정도인데요? 장관급 비공식 회담이 잡혔다. 다음 주 베이징에서. 의제가 뭔데요? 경제협력, 공급망 재편, 기술 교류.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었죠. 붉은 선.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건 아니겠지? 기우는 게 아니야.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택지를 늘리는 거지. 우리한테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택지를 늘린다. 단순한 문장이었죠. 하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왜 한국에 관세를 매겼을까? 한국이 미워서? 아닙니다. 한국에서 돈을 뜯으려고? 그것도 아니었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 관세의 진짜 목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을 고립시키려면 동맹들이 줄을 서야 했죠. 미국 편에 일본이 섰습니다. 독일도 섰죠. 캐나다도. 한국만 남았습니다. 한국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중국 바로 옆이었죠. 경제적으로 중국과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 국가였죠. 한국 없이는 중국 견제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시험한 줄 알았습니다. 복종하는지 보려고. 하지만 진짜로는 중국 앞에서 우리 전략을 시험한 셈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도 반발하지도 않았죠. 대신 조용히 다른 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대화 채널,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자체 기술 개발.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시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로였죠. 관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전략이 통하려면 한국이 그 길목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비켜서면 길이 막히는 거였죠.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안보 쪽 선임을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죠. 큰일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가면 끝이야. 반도체 공급망, 배터리 공급망 다 흔들려. 중국 견제고 뭐고 없어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밀었어.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을 시험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시험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날 오후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추가 압박을 보류하라는 내용이었죠. 동시에 비공식 대화 채널을 서두르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공격하는 쪽이었죠. 관세라는 무기를 들고 한국을 겨눴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어디로 갈지 지켜보는 쪽이 됐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동아시아 지도. 한국이 중앙에 있었죠.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 오른쪽으로는 태평양, 왼쪽으로는 대륙. 그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작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나라.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달랐죠.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중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둘 다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 가능성 자체가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한국을 관리 가능한 변수로 봤죠. 계산 안에 넣을 수 있는 나라로. 틀렸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방정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나라였죠.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시험했다. 그러나 중국 앞에서 시험당한 건 우리였다. 그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3시였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울리는 전화는 한 가지 의미였죠. 긴급 상황. 워커, 지금 바로 나와. 국장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죠. 설명도 없었습니다. 20분 만에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분주했죠.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화면에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였죠. 영어 자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중국과 경제 협력 확대 합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나온 거야? 1시간 전.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사전 통보는 없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죠.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중국 쪽으로. 공식 발표였죠. 되돌릴 수 없는.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지금 바로 한국과 접촉해라. 공식 채널로. 메시지는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관세 조정도 논의할 수 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관세 조정. 우리가 먼저 꺼내는 겁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죠. 조건은요? 조건 없어. 일단 테이블에 앉자는 거야. 회의실을 나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이 아니었죠.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오전 6시 한국 측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로. 메시지는 간단했죠. 고위급 협의를 제안한다. 의제는 열어두겠다. 시간과 장소는 한국이 정해도 좋다. 보내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점심때쯤 답이 왔습니다. 검토 후 회신하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또 그 문장이었죠. 검토. 한 달째 같은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요. 한국은 그 손을 잡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공과 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한국 관세에 대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대변인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외교적 수사였죠.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원상 복구 가능하다는 신호였습니다. 25%. 그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물러서는 거냐? 한국이 이긴 거냐? 해석이 분분했죠. 저는 사무실에서 그 보도들을 봤습니다.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지고 있지도 않았죠. 한국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고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틀 뒤 한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 단, 의제는 상호동의 하에 설정한다. 조건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거절했을 겁니다. 건방지다고. 주제 파악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죠. 협상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제3국으로 정해졌죠. 싱가포르. 중립지대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제3국이라니. 우리가 언제 이랬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협상 전날, 저는 자료를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한 달 전 회의록이 눈에 들어왔죠. 제가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움직일 것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틀렸습니다.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움직였죠. 한국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 때까지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 거였죠. 그날 밤 호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협상은 양쪽이 서로 원하는 걸 맞바꾸는 거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는 것. 한국이 원하는 건 뭘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버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나라였죠. 우리는 한 달 동안 압박했습니다. 한국은 한 달 동안 침묵했죠. 그리고 결국 전화기를 든 건 우리였습니다. 체급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 협상이 끝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사흘간 진행됐죠.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관세 25%. 단계적 인하. 18개월에 걸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양보한 겁니다. 공식 발표문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 조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러섰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한 달 전 같은 하늘 아래서 우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한국이 꺾일 거라고. 시간 문제라고. 늘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먼저 움직였죠. 런던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표면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였습니다. 실제로는 달랐죠.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불만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뒤따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설했죠. 유럽은 독자적인 경제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미국을 비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죠.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중국과의 경제 대화를 재개한다는 발표가 나왔죠. 한 달 전만 해도 미국 편에 줄 섰던 나라였습니다. 관세 압박에 빠르게 굴복했던 나라였죠. 그 독일이 중국과 대화를 재개합니다. 캐나다도 움직였습니다. 오타와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죠.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고 있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도 않았죠. 도미노는 우연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달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 때문이었죠.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으로 완전히 기울지도 않았죠. 둘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걸 봤습니다. 우리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도 선택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손이 무거웠습니다. 한 달 전, 저는 한국을 이렇게 정의했죠. 압박 가능한 중견국, 관리 대상, 계산 안에 있는 변수. 전부 틀렸습니다. 한국은 중견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중견국이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견국답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균형을 설계하는 나라였죠. 한국은 미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미국에 매달리지도 않았죠. 중국과 가까워졌지만 중국 편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나라는 위험해 보이지만 계산이 됩니다. 조용한 나라는 계산이 안 되죠. 한국은 한 달 내내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결국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쓸 때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한 달 동안 벌어진 일을.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다. 선택의 기준이 되는 나라다. 이제 세계는 달라질 겁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을 서야 한다는 공식. 그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줬으니까요. 제3의 길이 있다는 걸.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계산할 겁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한국이 어디로 가는지,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걸 보고 자기 길을 정하겠죠. 저는 많은 나라를 분석해왔습니다. 크고 작은 나라들. 강하고 약한 나라들. 어떤 나라는 소리쳤고, 어떤 나라는 굴복했고, 어떤 나라는 도망쳤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판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한국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굴복하는지 보려고. 복종하는지 확인하려고. 결과는 정반대였죠. 제가 시험당했습니다. 제 확신이, 제 계산이, 제 세계관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은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먹에서도 나오지 않죠. 진짜 힘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침묵. 자기 자리를 지키는 침묵.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나라만이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저는 많은 나라를 봐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말하지 않고 판을 바꾼 나라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